여기 도장 찍어. 깔끔하게 끝내자. 남편이 이혼 서류를 제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종이가 국밥 그릇 옆에 떨어졌어요. 제가 새벽 4시부터 끓인 육수 냄새가 배어있는 식탁 위에요. 오빠, 빨리 끝내고 나가자. 여기 냄새 못 맡겠어. 남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제가 7년간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던 이 국밥집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국밥집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꽝! 주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준혁아, 거기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간 이 국밥집을 지켜온 그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손에는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야기는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매일 그랬어요. 몸이 먼저 아는 거예요. 이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한다는 걸. 이불을 걷고 일어나서 옆을 봤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었어요. 어젯밤에도 친구 만난다며 나갔거든요. 술 냄새가 베개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닫고 주방으로 내려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지면 그때부터 제 하루가 시작돼요. 냉장실에서 사골을 꺼내고 큰 솥에 물을 붓고 가스불을 올렸습니다. 뽀얀 김이 올라올 때까지 뼈를 저어주는 거예요. 천천히 꾹꾹 눌러가면서 7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이 국밥집에 들어온 지 7년. 하루도 빠진 적 없었어요. 힘들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손이 얼고 허리가 쑤시고 여름엔 솥 앞에 서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 국밥집이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새벽 시간이 저한테는 유일하게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육수 끓이는 소리만 들으면 오랜만에 숨을 깊이 쉴 수 있었거든요. 6시쯤 되니까 뒷문이 열렸어요. 벌써 끓이고 있었어?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오셨어요. 68세인데 새벽부터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 국밥집을 40년간 지켜오신 분이거든요. 네, 어머님. 오늘 사골이 좋아서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 수고했다. 어머님이 제 옆에 서서 솥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국물색 좋다. 역시 우리 서연이 솜씨야. 그 한마디에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대학 때 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했다고 하시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어머님이 물을 써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님. 넌 내 딸이야. 이 집 사람이야. 그거 알지? 뜬금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네. 알아요, 어머님.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더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9시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2층에서 준혁 씨가 내려왔어요. 9시 반이었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도 안 감은 채 하품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식당이 이미 손님으로 반쯤 찬 시간이었거든요. 엄마, 나 밥.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오셨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구석자리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준혁아, 오늘 배추 들어오는 날이다. 좀 받아놔라. 아, 나 오늘 좀 바쁘다. 사람 만나기로 했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바쁘다. 사람 만난다. 나중에 할게. 시어머니가 한숨을 삼키시는 게 보였어요. 저도 봤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7년간 그래왔으니까요. 남편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나면서 제 옆을 스치듯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멈추고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아, 서연아. 그거 있잖아. 뭔데요? 국밥집 명의 말이야. 지금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거 내 이름으로 해놓으면 세금이 줄어든대. 세무사가 그러더라고. 심장이 덜컥했어요. 무슨 세무사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그건 어머님이랑 상의해봐야 하지 않아요? 아니, 뭘 상의해. 어차피 아들인 나한테 올 건데. 미리 해놓으면 편하지. 남편은 그 말을 가볍게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뭘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조영배 아저씨가 식자재를 가져오셨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남편분의 절친이시고 20년 넘게 이 국밥집에 재료를 납품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도 참 잘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순자 씨, 무 상태 좋은 걸로 골랐어. 고마워, 영배 씨. 영배 아저씨가 무박스를 내리면서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근데 순자 씨, 요즘 시장에서 소문이 좀 도는데. 무슨 소문? 강도박이라고 있어. 시장 뒷골목에서 맨날 판버리는 놈들 있잖아. 거기 단골 중에 젊은 놈이 하나 있는데 빚이 장난이 아니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강도박? 누구래? 이름은 모르겠고 하여간 조심하라고. 요즘 사채꾼들이 시장 근처까지 얼씬거린대. 저는 그 대화를 설거지를 하면서 흘려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남편 이야기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마감 정산을 했어요. 금고를 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어제 넣어둔 금액보다 30만 원이 적었거든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봤어요. 틀린 게 없었습니다. 분명히 30만 원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지난달에도 한 번, 그전 달에도 한 번, 소소하게 금액이 맞지 않는 적이 있었어요. 저는 매번 내가 잔돈을 잘못 거슬러 줬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의심했어야 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차가웠어요. 한참 전에 나간 거였습니다. 복도로 나가보니까 현관에 남편 운동화가 없었어요. 이 시간에 어디를 간 건지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더니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상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운동이라도 하러 갔겠지 하고 눈을 감았어요. 바보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어머님이 제사상을 차리시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 갈비찜을 놓고 나물을 놓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동태찌개를 가운데 올렸어요. 저도 옆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영정사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했을 텐데. 네, 너를 며느리로 맞은 거. 영감이 살아있었으면 너한테 참 잘해줬을 거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됐다.
울지 마. 전타. 어머님이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돌아서시면서 눈가를 훔치시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어머니라는 게 감사했어요. 준혁 씨는 제사에 안 왔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 기일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상을 치우셨습니다. 저는 그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 어머님과 저 단둘이 제사상을 차리고 단둘이 치우면서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아무도 모르게 시작됐습니다. 생리가 2주째 없었어요. 원래 불규칙한 편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어느 아침 육수를 젓다가 갑자기 속이 뒤집혔어요. 솥 뚜껑을 열자마자 올라오는 기름 냄새에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7년간 이 냄새를 맡으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설마, 그 설마가 맞았습니다. 병원에 혼자 갔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오후 쉬시는 틈을 타서요. 임신 8주입니다. 축하드려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초음파 사진을 건네주셨어요.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콩알만한 게 깜빡깜빡 뛰고 있었어요. 심장이래요. 저 작은 게 심장이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근데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남편이 떠올랐거든요. 결혼 초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가질까? 남편은 그때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아이야. 그게 5년 전이었어요. 그 뒤로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누구한테도. 그날 밤 화장실 불을 켜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너는 엄마가 지킬게.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소리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양말 사이에, 아무도 안 볼 곳에, 코끝이 찡했어요. 기쁜 건지 서러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목이 메었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자꾸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통장에 얼마 있어? 저녁 먹다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생활비 빼면 한 200만 원쯤 있을 거예요. 왜요? 친구가 투자를 좀 하자는데. 확실한 거래. 투자요? 갑자기? 아, 맨날 국밥 하지 말고 좀 크게 생각해봐. 돈을 굴려야 돈이 되는 거야.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남편은 밥을 밀어놓고 나가버렸어요. 또 사람 만난다면서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친구 보증을 섰는데 급하게 500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또 며칠 뒤에는 사업 준비금이라며 300을 요구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화를 내면 저는 말문이 막혔거든요. 못 믿는 거야? 남편을? 그 한마디에 더 캐묻지 못했어요. 결국 생활비 통장에서 800만 원을 빼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는데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무심코 집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거든요. 채린 오빠, 오늘 보고 싶었어. 내일 만나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채린? 하트? 보고 싶었어? 이게 뭐지? 손을 뻗으려는데 남편이 몸을 뒤척이면서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눈도 안 뜨고요.
잠결에도 핸드폰을 움켜쥐는 습관이 언제부터 생긴 건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았어요. 화면이 안 보이게.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채린이 누구냐고. 그 하트는 뭐냐고. 근데 못 물었습니다. 물어봤다가 진짜 무서운 대답이 돌아올까봐. 제가 겁쟁이였어요. 그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2시쯤 들어왔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술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어요. 침대에 털썩 눕더니 천장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또 잃었네. 뭘 잃었다는 건지 몰랐어요. 그때는 저는 자는 척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다가 갑자기 제 쪽을 돌아봤어요. 아, 야, 일어나. 자는 척을 못하겠어서 눈을 떴습니다. 왜요? 남편이 술에 절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넌 맨날 국밥 냄새나. 좀 꾸미고 다녀.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뼈를 끓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한테 냄새난다고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이불을 끌어올리고 돌아 누웠습니다.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어요. 소리가 나면 안 돼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보셨어요. 서연아, 너 오늘 얼굴이 왜 그래? 눈이 퉁퉁 부었네. 아,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괜찮아요. 준혁이가 또 늦게 들어왔지?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여셨어요. 준혁이가 요즘 왜 저러니? 밤마다 나돌고 식당에 코빼기도 안 비추고. 그 말씀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이 좀 많은가 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믿는 눈이 아니었어요. 친구가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에 뜬 그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채린. 하트.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제가 한 말인데 제 귀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물을 써시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쓸쓸했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네. 너 혹시 어머니한테 할 말 없어? 심장이 뛰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말할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못한 말을 어머님한테 먼저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머님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없어요, 어머님. 그냥 제가 어머님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수세미를 탁 내려놓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폐는 무슨 폐? 이 식당이 내가 없으면 돌아가기나 하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없으면 이 국밥집 문 닫아야 해. 어머님이 투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은요. 속으로만 말했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2층에서 쉬고 계셨어요. 저는 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내일 쓸 파를 정리해 놓고 바닥을 쓸고 의자를 올리고 매일 하던 일이었어요. 7년간 반복해온 마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꼬리가 일직선이었습니다. 술 냄새는 안 났는데 온몸에서 뭔가 날카로운 게 뿜어져 나왔어요.
서연아. 왔어요? 밥 먹을 거예요? 밥 됐고. 남편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탁 올려놓았어요. 이것 좀 봐. 핸드폰 화면을 돌려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카카오톡 캡처 화면이었어요. 제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김 기사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식자재 배달 오시는 김 기사님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펼쳐져 있었어요. 내일 몇 시에 오세요? 오전 10시쯤이요. 넵, 감사합니다. 히읗히읗. 밥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고생이 많으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이게 전부였어요. 배달 시간 확인하고 안부 인사한 것뿐이었습니다. 식당 운영하면 이런 대화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핸드폰을 도로 낚아채면서 말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이게 뭐야? 그게 김 기사님한테 인사한 건데. 인사? 남자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인사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보, 그건 그냥 배달 기사님이잖아요. 식자재 받으려면 연락해야 하니까. 닥쳐.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철제 다리가 바닥에 부딪혀 쩡 소리가 났습니다. 너 바람 피우지?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요? 들었잖아. 바람 피우냐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준혁 씨. 나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럼 이게 뭔데? 남자한테 이렇게 살갑게 구는 게 정상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업무 연락인 걸 남편도 알 텐데. 배달 기사님한테 밥 먹었냐고 묻는 게 불륜이라고요? 여보, 제발. 그건 오해야. 내가 왜 바람을 피워? 매일 이 식당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남편이 비웃었어요. 입꼬리를 비틀면서. 그래, 맨날 여기 있으니까 외로웠겠지. 그래서 배달 오는 놈한테 들러붙은 거잖아.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간 새벽에 일어나서 이 국밥집을 지켰어요. 한 번도 딴 마음 먹은 적 없었어요. 한 번도. 이혼해. 남편이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탁 놓였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식당 시계 초침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언제 준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나는 바람 안 피웠어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증거예요? 배달 확인 카톡이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남편한테 소리 지른 적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찍기 싫으면 말해.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쓸 테니까. 다른 방법이 뭔데요? 위자료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가 유책이니까. 깔끔하게 나가. 유책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배달 기사님한테 밥 먹었냐고 물은 게 죄라고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테이블 위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혼 신고서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말해야 하나? 말하면 달라질까? 아니,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방에 들어가서 결혼 반지를 빼었습니다. 7년 전에 끼운 은반지였어요.
달아서 안쪽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양말 사이에 넣었어요. 초음파 사진 옆에 손가락에 하얀 자국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김말순 이모님이 국밥집에 오시면서 시어머니한테 귀띔하셨습니다. 순자야, 너네 준혁이가 요즘 젊은 여자를 데리고 시장에 왔었어. 시어머니의 손이 멈추셨어요. 뭐?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야. 머리 긴 거, 명품 가방 들고 시장 사람들한테 예비 며느리라고 인사하고 다니더라고.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물을 써시던 칼만 내려놓으셨습니다. 말순 이모님이 목소리를 더 낮추셨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 그 여자가 반찬 가게에서 외상으로 비싼 걸 잔뜩 집어갔거든. 카드로 계산한다면서 내밀었는데 3장을 다 긁었는데 전부 한도초가로 튕겼어.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카드가 전부 안 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말이야. 말순 이모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 여자 얼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나.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설거지를 하면서 등 뒤로 들었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남편이 이혼을 준비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구나. 이미 다 계획해놓고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였어요.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흔들렸어요.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어머님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근데 안 됐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가고 식당 불을 끈 뒤 시어머니가 홀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마지막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님, 앉아봐. 걸레를 내려놓고 어머님 맞은편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무섭도록 진지했어요. 준혁이가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지? 숨이 멎었어요. 어머님 그게 다 안다. 시장에서 소문 도는 것도 알고 걔가 여자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알아.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무릎이 꺾였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아닙니다. 바람 안 피웠어요. 한 번도요. 남편이 보여준 카톡은 배달 기사님하고 업무 연락한 거예요. 저는 진짜 말이 끊겼어요. 울음이 터져서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저 앞에 쪼그려 앉으셨어요. 주름진 손이 제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알아. 내가 널 모르겠니? 7년을 봤는데 숨을 들이쉬지 못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울지 마. 고개 들어. 시어머니가 양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올리셨어요.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요. 어머님의 거친 손이 제 볼을 닦아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새벽 4시에 육수 끓이는 년이 무슨 바람을 피워. 그 말에 울음이 더 터졌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이 붉어지셨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어요. 서연아,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볼 게 있어.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7년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갑지도 않았어요. 단단했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그 여자가 누군지 내가 직접 알아볼 거야. 시어머니가 일어서시면서 앞치마를 털으셨어요.
너는 이 식당만 지켜. 다른 건 내가 한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분이 제 어머니라서 다행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인데 세상에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이분뿐이구나.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국밥집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어머님에게 들은 거예요. 그날 밤 제가 국밥집 바닥에서 울고 방으로 올라간 뒤 시어머니는 잠을 안 주무셨다고 합니다. 새벽 3시까지 주방에 앉아 계셨대요.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서 혼자. 어머님이 나중에 그러셨어요. 그때 생각했어. 7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식당을 지킨 애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게 말이 되냐? 안 돼. 준혁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어머님은 40년간 국밥집을 하시면서 별별 사람을 다 보신 분이에요. 손님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 읽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거짓말도 한눈에 보이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평소처럼 식당에 나오셨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어머님이 제 옆을 지나면서 어깨를 한번 토닥이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그 손길 하나에 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어머님은 평소에 안 하시던 행동을 하셨어요. 서연아, 오늘 오후에 좀 나갔다 올게. 어디요, 어머님? 볼 일이 좀 있어서. 어머님이 외출하시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40년간 이 식당을 거의 안 비우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앞치마를 벗고 외출 채비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님이 어디를 가시는 건지. 어머님이 찾아가신 곳은 조영배 아저씨의 식자재 창고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영배 아저씨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어머님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의자도 안 앉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대요. 영배 씨, 우리 준혁이 좀 알아봐줘. 준혁이를요? 갑자기 왜요? 그 애가 집에서 난리를 쳤어. 며느리한테 바람 피웠다고 누명을 씌우고 이혼하겠다고 해. 영배 아저씨가 놀랐다고 합니다. 서연이가 바람을 피운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순자 씨, 서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건 저도 아는데. 알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서연이가 아니면 준혁이한테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잖아. 어머님이 목소리를 낮추셨대요. 저번에 영배 씨가 말했잖아. 시장에서 강도박이라고 소문나는 놈이 있다고. 그거 혹시 우리 준혁이 아닌지 좀 확인해 봐줘. 영배 아저씨 얼굴이 굳었다고 합니다. 순자 씨, 설마가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제발 틀렸으면 좋겠어. 근데 확인은 해야겠어. 영배 아저씨는 고 강병호 씨의 절친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가족처럼 지낸 분이거든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머님을 누이처럼 챙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알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요. 영배 아저씨는 시장 사람이에요. 시장에서 30년을 장사하시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일이 걸렸다고 해요. 시장 뒷골목에 있는 불법 도박장. 간판도 없고 커튼으로 가려진 지하 사무실이었대요. 거기서 준혁 씨가 매일 밤마다 드나든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단골 중에서도 유명했대요. 판이 크거든요. 한 번에 수백만 원씩 걸고 잃으면 사채를 끌어다 다시 판에 올리고 빚이 3억 2천만 원. 영배 아저씨가 사채업자 한 명을 통해 알아낸 숫자였습니다. 어머님이 그 숫자를 들으시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못 하셨대요. 3억 2천. 이자까지 하면 더 불어나고 있을 겁니다. 사채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다고 합니다. 한참을요. 영배 아저씨가 나중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순자 씨가 그렇게 우는 건 병우형 장례식 이후로 처음 봤다고. 하지만 어머님은 금방 눈물을 닦으셨대요. 그리고 고개를 들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어. 그 며칠 사이에 어머님은 집에서도 움직이셨어요. 이건 나중에 어머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건데 어느 새벽이었대요. 준혁 씨가 또 술에 절어서 들어와 소파에 쓰러져 잤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반쯤 빠져나와 있었대요. 어머님이 그걸 살며시 빼내셨다고 합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비밀번호 4자리. 어머님이 한참 고민하시다가 준혁 씨 생년월일을 눌러보셨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 생신을 눌러보셨어요. 역시 틀렸고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기일을 누르셨대요.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아버지 기일은 기억하면서 재산은 안 오더라. 카카오톡을 여셨다고 합니다. 채린이라는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대요. 메시지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우리 아빠 회사에서 투자해 줄 수 있어. 걱정 마. 언제 이혼해? 빨리 정리하고 우리 같이 살자. 그리고 결정적인 대화가 있었대요. 준혁 엄마 건물 내 이름으로 돌리면 돼. 그거 팔면 빚 갚고도 남아. 채린 국밥집도? 준혁 당연하지. 다 처분하면 20억은 넘을 거야. 채린 역시 오빠 빨리 정리해. 어머님이 그 화면을 보시고 손이 떨리셨대요. 40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혼자서 새벽마다 뼈를 끓이고 비 오나 눈 오나 식당 문을 열고 그렇게 40년을 지켜온 국밥집이에요. 그걸 아들이 도박판에 날리고 정체도 모르는 여자한테 넘기려 했던 거예요. 어머님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창밖을 한참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하셨어요. 핸드폰에 깔려있던 앱이었는데 아이콘이 게임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도박 앱이었다고 합니다. 접속 기록이 매일 새벽까지 이어져 있었대요. 핸드폰을 다시 아들 주머니에 넣으시고 어머님은 방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날 밤도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한편 식당에서 이상한 일을 발견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니까 식당 CCTV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달려있던 낡은 카메라 대신 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CCTV 바꾸셨어요? 응. 원래 것이 너무 오래됐잖아. 화질이 안 좋아서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식당에 CCTV 바꾸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님이 그 카메라를 바꾸신 게 단순히 화질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말순 이모님이 기억을 더듬고 계셨거든요. 그 여자 얼굴을 어디서 봤는지 말이에요. 어느 날 말순 이모님이 국밥집에 헐레벌떡 뛰어오셨어요. 순자야, 나 찾았어. 뭘 찾았어? 그 여자, 준혁이가 데리고 다니는 그 여자 말이야. 2년 전에 뉴스에 나왔어. 말순 이모님이 핸드폰을 내미셨어요. 지역 뉴스 기사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결혼 사기 여성 징역 2년 선고. 기사에 실린 사진이 있었대요. 머리 스타일만 다르고 얼굴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본명 박미정, 29세, 사기 전과 이범. 첫 번째는 3년 전 결혼 사기. 중소기업 사장에게 접근해서 결혼 빙자로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두 번째는 투자 사기. 아버지 회사에서 투자한다고 속이고 1억 원을 가로챈 혐의. 아버지 회사에서 투자한다. 준혁 씨한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어머님이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입술을 깨무셨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붙은 거구나. 어머님은 곧바로 법무사를 찾아가셨다고 해요. 아는 법무사가 시장 근처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채린의 주민등록 열람을 요청하셨는데 법무사가 말리셨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고. 대신 법무사가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채린이 준혁 씨에게 준 명함에 적힌 무역회사를 국세청 사업자 조회로 확인해 보라고. 결과는 간단했어요.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윤채린이라는 이름도 무역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것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도박 빚 3억 2천, 사채 차용증 사본, 채린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도박 앱 접속 기록, 채린의 사기 전과 뉴스 기사, 존재하지 않는 무역회사. 어머님은 이걸 전부 하나의 노란 봉투에 넣으셨다고 합니다. A사 용지로 출력하고 복사하고 날짜를 적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공증사무소에 가셨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셨어요. 기존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아들 강준혁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대요. 당연하잖아요. 외아들이니까. 어머님이 그 유언장을 찢으시고 새로 쓰셨습니다. 본인 소유의 건물 2채 국밥집 건물, 인근 상가 건물화 사업체 순잔의 국밥의 전 자산을 며느리 한서영과 태어날 손주에게 귀속한다. 공증인 앞에서 도장을 찍으시고 등본을 2부 떠서 한 부는 노란 봉투에 한 부는 법무사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공증사무소를 나오시면서 혼잣말을 하셨대요. 나중에 영배 아저씨가 전해주신 말이에요. 그날 어머님을 차로 모셔다 드리면서 들으셨다고. 내가 40년 피땀으로 일군 걸 도박판에 날리게 놔둘 순 없지. 그리고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덧붙이셨대요. 영배 씨, 나 하나만 더 부탁할게. 뭔데요? 준혁이가 그 여자를 집에 데려올 거야. 조만간. 어머니한테 인사시키러. 그날이 오면 연락할 테니까 그날 내가 전화하면 바로 와줘. 영배 아저씨가 물었대요. 뭘 하려고요? 어머님이 웃으셨다고 합니다. 웃긴 웃었는데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대요. 끝을 내려고.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식당을 돌리고 밤에는 혼자 이불 속에서 배를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끔 들어와도 저한테 말을 안 걸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여전히 식당 카운터 서랍 안에 있었어요. 저는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찍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셨어요. 새벽에 나오시고 물을 써시고 손님 맞으시고. 근데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머님 눈빛이 이전과 달랐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슬프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고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이미 칼을 갈고 계셨다는 걸. 그 생각은 조금씩 매일 밤 자라났어요. 떠나야 하나. 이불 속에서 배를 어루만지면서 그 생각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남편은 사흘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카운터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고 저는 매일 그 서랍을 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도장은 안 찍었습니다.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거든요.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어머님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이요. 아들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붙어 있으면 어머님이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서 매일 눈치를 보셔야 하잖아요. 게다가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어요.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이.
이 아이를 낳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였어요. 어머님한테 손주가 생기는 건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주라니. 그게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것 같았어요. 밤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나가자.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이 아들이랑 화해할 수 있도록. 내가 없어지면 이 집이 편해질 거야.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제가 어머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어요. 식당 마감을 끝내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님은 벌써 방에 들어가신 것 같았어요.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방문을 닫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캐리어였습니다. 7년 전 이 집에 올 때 이 가방에 짐을 넣었었어요. 그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쌌는데 옷을 넣었어요. 두세 벌만. 많이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원래 제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집에 있는 건 대부분 식당 물건이었고 제 물건이라고는 옷 몇 벌이랑 화장품이 전부였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사이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그 옆에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반지는 놔두기로 했어요. 가져갈 이유가 없었으니까. 초음파 사진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지갑을 확인했어요. 32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800만 원을 빼준 뒤로 제 통장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32만 원. 그 돈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정이 없었으니까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 연락이 닿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며칠만 신세지고 일자리를 찾아볼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캐리어 지퍼를 닫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잠금 장치가 제대로 안 맞았어요. 그때 배가 살짝 뒤틀렸습니다. 입덧이었어요. 새벽마다 오는 구역질이 한밤중에 올라온 거예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위가 비어 있었거든요. 저녁을 안 먹었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세면대에 기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갔고 눈밑이 거뭇했어요.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한숨이 나왔어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이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소리가 안 나게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짐을 쌌어요. 캐리어 위에 메모지를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남길 편지요. 펜을 들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첫 줄을 쓰고 멈췄어요. 그 다음이 안 나왔거든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저 때문에 힘드셨죠? 어떤 말을 써도 모자랐어요. 7년을 딸처럼 대해주신 분한테 편지 한 장으로 떠나는 게 얼마나 못된 짓인지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살았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떠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쓰면 울 것 같아서 편지를 접어서 캐리어 위에 올려놨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4시에 일어나서 나가면 어머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나갈 수 있어요. 2시간만 자고 일어나자. 그렇게 생각하고 불을 끄려는데 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님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자니? 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왜 안 자고 있어? 대답을 못했어요. 캐리어가 방 한가운데 펼쳐져 있었거든요. 옷이 반쯤 들어간 채로
메모지가 위에 올려진 채로 들어간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시고 머리를 풀고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신 거였어요. 어머님이 방 안을 보셨습니다. 캐리어, 옷, 메모지. 어머님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캐리어에서 옷으로, 옷에서 메모지로, 그리고 제 얼굴로.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았어요. 화가 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안 나오신 거였어요. 어머님, 서연아, 이게 뭐냐고.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려고요. 겨우 그 세 글자를 내뱉었어요. 어디를? 아무데나요. 어머님한테 짐이 되면 안 돼서. 짐? 어머님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7년간 제가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짐이라고 했어? 그게 아니라 뭐? 한밤중에 가방을 싸? 편지 한 장 남기고 도망을 가? 어머님이 메모지를 집어드셨어요. 읽으시는 동안 입술이 떨리셨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떠납니다. 이게 편지야? 이 바보 같은 것.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아들이랑 사이가. 닥쳐. 숨이 멎었어요. 어머님은 그 말을 하시고 나서 캐리어를 발로 밀어내셨습니다. 캐리어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안에 있던 옷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앉은 저 앞에 쪼그려 앉으시면서 쏟아진 옷 사이에서 뭔가를 집어드셨어요. 작고 하얀 종이 한 장.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어머님이 초음파 사진을 들고 계셨습니다. 두 손으로 가까이 가져가서 들여다보셨어요. 콩알만 한 점이 찍힌 흑백 사진. 어머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가 천천히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 아이가 있어요. 말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게 전부 한꺼번에 터졌어요. 8주요. 임신 8주. 근데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결혼 초에 물어봤을 때 싫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누구한테도. 어머님이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어머님한테도 말하면 짐이 될까봐. 이런 상황에서 손주라니 어머님한테 부담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 혼자 낳으려고. 말이 끊겼어요. 숨을 못 쉬겠었거든요. 울음이 기도를 막았습니다. 어머님이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식당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멀리서 웅웅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입을 여셨어요. 이 바보 같은 것. 거칠게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 왜? 어머님이 저를 안으셨습니다. 작고 다부진 몸이었어요. 마른 팔이었는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품이었습니다. 잠옷에서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40년간 국밥집의 배인 냄새. 그 냄새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아, 듣고 있어? 네. 어머님이 제 어깨를 잡고 살짝 밀어내셨어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어머님도 울고 계셨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입은 굳게 다물고 계셨어요. 넌 어디 안 가? 어머님,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너가 아니야.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아이만 잘 지켜. 어머님이 바닥에 흩어진 초음파 사진을 다시 들어 올리셨어요.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사진 속 콩알만 한 점을 손가락으로 살짝 쓰르셨습니다. 이게 내 손주구나. 그 한마디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울음이 더 크게 터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울지 마. 이제부터 밥 제대로 먹어. 아침에 입덧하면 죽 끓여줄게. 일도 무리하지 말고. 어머님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네. 준혁이한테 임신 사실 말했어?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요? 어머님이 입술을 꽉 깨무셨습니다. 그 자식이. 낮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자기 아이가 뱃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아내한테 이혼 서류를 던지고 사기꾼 년을 데리고 와서 어머니 재산을 빼먹겠다고. 어머님이 일어서셨어요. 캐리어를 접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준혁이가 그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지? 네, 그 여자를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게 인사 연습이야. 곧 집에 데려올 거야. 어머니한테 소개시키러.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멍하게 올려다봤어요. 어머님이 접은 캐리어를 옷장 안에 집어넣으시면서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데려와 보라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날 밤 어머님은 제 방에서 주무셨어요. 이불을 나란히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왜? 어머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아들이 이러는데.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힘들지. 어머님이 천장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준혁이가 어릴 때는 착한 애였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언젠간 제정신을 차리겠지 했어. 근데 이건 아니야. 며느리한테 누명 씌우고 도박으로 3억을 날리고 사기꾼한테 넘어가서 어미 재산을 팔아먹으려 해? 이건 내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은 거야. 어머님이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셨어요. 서연아, 내가 40년간 국밥집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사람은 진심이 다야. 진심인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뼈를 끓여. 진심이 아닌 사람은 이혼 서류를 던져. 가슴이 먹먹했어요. 내 아들이지만 진심이 아닌 쪽은 준혁이야. 그리고 진심인 쪽은 너야. 어머님이 이불 밖으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40년간 국밥집에서 뼈 끓이고 무 썰고 설거지한 손. 내가 지킬 건 국밥집이 아니야. 너야. 그 말에 눈물이 또 흘렀어요. 소리나지 않게 울었습니다. 어머님 손을 꼭 잡은 채로. 어머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제가 잠들 때까지. 나중에 알았는데 어머님은 그날 밤 한숨도 안 주무셨대요. 제가 잠든 걸 확인하시고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에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셔서 영배 아저씨한테 문자를 보내셨대요. 영배 씨, 준비됐어. 걔가 그 여자를 데려오면 바로 연락할게. 새벽 4시까지 부엌에 앉아서 혼자 육수를 끓이셨다고 합니다. 제가 매일 하던 일을 그날은 어머님이 대신 해주신 거예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님이 평소보다 일찍 내려오셨어요.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제가 육수를 끓이고 있었는데 주방 불이 켜지면서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내려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 그러시면서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평소 입으시는 흰 앞치마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새 앞치마였어요. 다림질까지 해놓으신 거였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냉장고를 열면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오늘 점심 특선 뭐 할까? 갈비탕이요? 재료 있잖아요. 그래, 갈비탕 하자. 사골 육수 넉넉히 끓여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점심 장사가 한창이던 12시 반쯤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어요. 준혁 씨였습니다. 2주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머리를 새로 잘랐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쑥했어요. 그리고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에 크림색 코트, 하이힐, 큰 핸드백, 입술이 빨갰어요. 시장 국밥집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손님들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남편이 홀 가운데로 걸어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릴 사람 있어요. 주방에서 국을 퍼담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남편이 여자의 허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쪽이 윤채린 씨야. 내가 얘기했잖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채린이라는 여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채린이에요.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연기하는 목소리라는 걸 몰랐더라면 속았을 거예요. 저는 주방 안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면서 말했어요. 아, 서연아. 너도 인사해. 앞으로 이 사람이 이 집 새 식구야. 심장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제가 7년간 지킨 이 식당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새 식구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저를 보면서 씩 웃었어요. 한서연 씨, 잘 부탁드려요. 아, 참. 이혼 서류는 아직 안 보내셨죠? 그 말에 다리에서 힘이 빠질 뻔했어요. 손님 몇 명이 수저를 내려놓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이모님이 구석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입이 벌어진 채 굳어 계셨어요. 남편이 카운터 위에 서류 봉투를 탁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번엔 확실하게 하자. 서연아, 여기 도장 찍어. 깔끔하게 끝내. 이혼 서류를 또 꺼낸 거예요. 두 번째, 손님들이 있는 식당 한가운데서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꽝,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국 끓는 소리까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걸어 나오셨어요. 깨끗한 앞치마, 단정하게 묶은 흰 머리, 눈빛이 차가웠어요. 40년간 국밥집을 지켜온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심판하러 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준혁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앉아.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어머니 뭐, 앉으라고 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식당을 눌렀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어요. 남편이 멈칫하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채린도 옆에 앉으려 했어요. 그 여자도 앉아. 어머님이 채린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채린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채린이에. 이름은 나중에 들을게. 어머님이 채린의 말을 잘랐어요. 단칼에. 어머님이 카운터 뒤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두툼한 마닐라 봉투. 저는 그 봉투를 처음 봤어요. 어머님이 그걸 언제 준비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준혁아, 내가 서연이한테 바람 피웠다고 했지. 어머니, 그건 사실이야. 증거가. 닥쳐. 식당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물어볼 때만 말해. 어머님이 봉투를 열으셨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내셨어요.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지하 출입구, 간판도 없는 문, 그리고 그 문을 나서는 남자의 뒷모습. 이거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게 시장 뒷골목 불법 도박장이야. 여기 매일 밤 드나든 사람이 누구지?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두 번째 서류를 꺼내셨어요. 사채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야. 이자가 월 5%래. 지금 얼마까지 불어났을까? 남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설명? 좋아. 그러면 이것도 설명해봐. 세 번째, 카카오톡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어머님이 A사 용지에 출력하셨더라고요. 크고 선명하게. 준혁 엄마 건물 내 이름으로 돌리면 돼. 그거 팔면 빚 갚고도 남아. 체린 국밥집도? 준혁 당연하지. 다 처분하면 20억은 넘을 거야.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내 폰을 봤어. 앉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내려갔어요. 아들 핸드폰 보는 게 도박빚 3억보다 더 큰 잘못이야? 남편이 다시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기가 죽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체린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눈동자가 빠르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체린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당신. 체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연기를 포기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준혁 오빠를. 박미정 씨. 시간이 멈췄어요. 체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어머님이 네 번째 서류를 꺼내셨어요. 뉴스 기사 출력물이었습니다. 결혼 사기 여성 징역 2년 선고 본명 박미정 27 사기 전과 이범. 기사에 실린 머그샷과 지금 앉아있는 여자의 얼굴이 똑같았어요. 윤채린? 그런 사람은 없어. 본명이 박미정이지. 사기 전과가 이범이야. 첫 번째는 중소기업 사장한테 결혼 사기, 두 번째는 투자 사기. 체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한 말 있잖아. 아버지 회사에서 투자해 줄 수 있다고. 근데 국세청에 조회해 보니까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더라고. 어머님이 다섯 번째 서류를 탁 내려놓으셨어요. 국세청 사업자 조회 결과였습니다. 해당 사업자 없음 빨간 글씨가 선명했어요. 체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물고기처럼. 남편이 체린을 돌아봤어요. 체린아, 이게 뭐야? 이게 사실이야? 체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체린아, 나는. 어머님이 남편을 보셨어요. 내가 저 여자한테 속은 거야. 저 여자는 내 돈이 아니라 내 돈을 노리고 온 거고, 넌 도박빚에 눈이 멀어서 저 여자 말만 듣고 며느리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남편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니야, 어머니. 나는 그냥 뭐? 그냥 어미 재산 팔아서 도박빚 갚으려고 했다고? 어머님이 여섯 번째를 꺼내셨습니다. 마지막 서류였어요. 그리고 이건 보너스야. CCTV 녹화 캡처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 식당이 닫힌 시간에 남편과 체린이 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캡처 아래에 메모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음성 녹음 파일 별도 보관 중. 사실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확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뭘 의논했는지는 내가 다 알고 있어. 건물명에 어떻게 빼낼지, 국밥집은 팔고 어디로 떠날지. 전부
남편의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갔어요. 테이블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늦었어. 어머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보셨어요. 서연아, 이리 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내가 내쫓으려던 이 사람 있지?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서연이는 지금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 식당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멈췄어요. 김말순 이모님이 입을 손으로 막으셨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뭐? 팔주야. 내가 바람 피웠다고 누명 씌우고 이혼 서류 던지고 사기꾼 여자 옆에 끼고 다니는 동안 서연이는 혼자서 내 아이를 품고 있었어. 남편의 입이 벌어졌어요.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내가 내쫓으려던 사람이 내 자식을 품고 있었다고. 이 자식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뼈 끓이는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 매일 이 식당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이 아이가 내가 사채꾼한테 3억을 빌리는 동안 이 아이는 32만 원 들고 이 집을 나가려고 했어. 너한테 짐이 될까봐. 내한테 짐이 될까봐.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40년 새벽마다 뼈 끓여서 만든 게 이 국밥집이야. 네 아버지 살아있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건물 사고 장사해서 여기까지 키운 거야. 네가 도박판에 날릴 거라고? 꿈 깨라.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린 게 아니라 스스로 내려간 거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뭐, 제발 용서해달라고 며느리한테 먼저 빌어.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채린이 움직였습니다. 자리에서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거기서 어머님의 목소리에 채린이 멈칫했어요. 도망갈 필요 없어.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식당 유리문 너머로 사람이 보였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사복 경찰 2명이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어머님이 이틀 전에 채린의 사기 전과 자료를 들고 경찰서에 직접 가셨대요. 이 여자가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다고, 증거가 있다고. 경찰이 출동 일시를 어머님과 조율했다고 합니다. 오늘 낮 12시 30분. 정확하게. 채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기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준혁 오빠를. 아직도 연기를 해? 이름이 뭐야? 박미정이잖아. 채린이, 아니 박미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까까지의 품이 있는 표정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경찰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미정 씨 맞으시죠? 사기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박미정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크림색 코트 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을 따라 나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넋이 나간 얼굴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자기가 재산을 갖다 바치려 했던 여자가 경찰에 끌려가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 남은 건 저와 어머님,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은 남편이었어요. 손님들은 언제 나갔는지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김말순 이모님만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영배 아저씨가 식당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옆에 서셨어요.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입을 여셨어요. 준혁아, 넌 오늘부터 이 집 사람이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7년 동안 줬어. 7년 동안 서연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식당을 지키는 동안 넌 뭘 했어? 도박을 했잖아. 사기꾼한테 넘어갔잖아. 며느리한테 누명을 씌웠잖아. 그래도 내가 참았어. 아들이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놈이니까. 근데 서연이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도 내쫓으려 했다는 건 용서 못해. 어머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번에는 참지 못하신 거였습니다. 나가라. 빚은 내가 갚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어머니, 제발. 나가.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박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 제 앞을 지나갈 때 잠깐 멈추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한테. 남편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검은 코트가 축 처져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식당이 텅 비었어요. 어머님이 카운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등이 구부러지시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있어봐. 울고 계셨어요. 40년간 국밥집을 지킨 분이 아들을 직접 내쫓고 나서 텅 빈 식당에서 울고 계셨어요. 아무리 배신한 아들이어도, 아무리 용서 못할 짓을 했어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내쫓는 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영배 아저씨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으시고 뒷문으로 나가셨어요. 김말순 이모님이 테이블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손님들이 두고 간 그릇을 치우시면서 저는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울음을 멈추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어머님이 손으로 눈물을 훔치시면서 고개를 드셨어요. 서연아, 네 어머님, 배고프지 않아? 뜬금없는 말이었어요. 네, 아침에 입덧한다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잖아. 죽 끓여줄게. 어머님이 일어나셨어요. 앞치마를 다시 매시면서 주방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등이 작았어요. 어깨가 좁았어요. 근데 그 뒷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빈 식당 한가운데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운 게 아니었어요. 안도해서 운 거였어요. 무섭고 외롭고 막막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려나오면서 그냥 울었어요. 주방에서 죽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뽀얀 김이 주방 문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그 냄새가 따뜻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식당 문을 닫았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며칠만 쉬자. 너도 나도. 40년간 하루도 문을 닫은 적 없는 분이었거든요. 태풍이 와도 폭설이 와도 남편 장례식 다음 날도 문을 여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식당 문을 닫으셨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어머님의 등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분도 시간이 필요하신 거구나. 아들을 내쫓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흘 동안 어머님은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방에서 나오시면 제 밥을 차려주시고 배가 안 아프냐고 물으시고 다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어머님의 방문 앞에 보리차를 놓아두었어요. 매번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이 나중에 그러셨어요. 그 보리차가 고맙더라. 내가 놔둔 거 알았어.
그래서 울면서 마셨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어머님이 주방에 먼저 내려와 계셨어요. 앞치마를 두르시고 솥에 물을 받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다시 열자. 벌써요? 국밥은 하루도 쉬면 안 돼. 육수가 식으면 맛이 달라져. 어머님이 가스불을 올리시면서 저를 보셨어요. 근데 서연아, 오늘 오후에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요? 법무사 사무소. 그날 오후 법무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시장 근처 2층 건물에 있는 작은 사무소였어요. 어머님이 앞장서서 올라가셨고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른 채로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여러 장이었습니다. 강순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 준비해놨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연아, 앉아. 네, 앉으라니까. 앉았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돌려서 제 앞에 놓으셨어요. 제목을 읽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양수인 한서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아니, 이건 국밥집 건물이잖아요. 어머님 명의인 건물이잖아요. 그래. 이제 내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어머님이 두 번째 서류를 밀어내셨어요. 인근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이건 태어날 아이 앞으로 할 거야.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일단 내 명의로 해놨다가 출생신고하면 아이 이름으로 변경하면 돼. 법무사 선생님이 덧붙이셨어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분할 납부 방식으로 최대한 줄여볼게요. 사업체 명의 이전은 별도로 진행하고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금은 내가 모아둔 걸로 내면 돼. 서연이한테 부담 주지 말고.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어머님이 평생 일구신 건데. 40년이잖아요. 저한테 이런 걸 주시면. 서연아.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건 내가 일군 게 아니야. 네. 7년간 너랑 같이 지킨 거야. 내가 새벽마다 육수 끓이고 설거지하고 장 보고 손님 맡고 내가 없었으면 이 국밥집 5년 전에 문 닫았어. 어머님, 그러니까 내 것이 맞아. 원래부터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조용히 티슈를 건네주셨어요. 어머님이 제 등을 토닥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고 도장 찍어. 배 아파. 그 말에 울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이나 삐뚤어졌어요. 다음 날 국밥집 사업자 등록증 명의도 변경했습니다. 대표자 한서연. 카운터 뒤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을 바꿔 끼우면서 어머님이 물러서서 바라보셨어요. 어울린다. 네. 내 이름이 여기 붙으니까 어울려. 원래부터 이 자리였어야 했어. 목이 메었어요. 어머님은요? 어머님 이름이 빠지는 건데. 나는 이제 옆에서 거들 거야. 못 서는 건 아직 내가 더 잘하니까. 어머님이 씩 웃으셨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40년 만에 가장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혁 씨 소식은 풍문으로 들었어요.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거세졌다고 합니다. 집 앞에까지 찾아오고 직장을 알아봐도 추적이 따라오고 이리저리 쫓기는 생활이었대요. 채린이, 아니 박미정은 체포되면서 여죄가 추가로 발각됐다고 해요. 다른 남자 2명한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것이 드러났대요. 뉴스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설거지하면서 봤어요.
아무 감정이 안 들었습니다. 준혁 씨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몇 번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영배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준혁이가 경찰서에 자수했대. 도박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갔대요. 어머님이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물을 써시던 손이 멈추셨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날 밤 방에서 울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문 앞에 보리차를 놓아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잔이 비어 있었어요. 아이가 자랐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식당 일을 줄여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못하게 하셨거든요. 너는 카운터에만 앉아 있어. 설거지는 내가 해. 어머님, 68세가 설거지를 하시면 어떡해요. 40년 했는데 뭘. 손이 기억해. 말순 이모님이 자원해서 점심시간에 일을 도와주셨어요. 시장 상인분들이 돌아가면서 배추를 가져다 주시고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말순 이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서연아, 너 알아? 시장 사람들이 다 널 응원하고 있어. 네.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 다 퍼졌거든. 순자 씨가 아들을 내쫓고 며느리를 지켰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저런 시어머니는 처음 봤다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님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냥 너도 대단해. 7년 동안 혼자 지킨 거잖아. 말순 이모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출산은 봄이었습니다. 3월의 어느 맑은 날 병원에서 딸을 낳았어요. 2.9kg. 작고 빨간 얼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울었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제 가슴에 올려놓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를 안고 나오니까 어머님이 한 걸음 다가오시다가 멈추셨습니다. 줘봐.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으셨어요. 아이가 어머님 품에서 울음을 그쳤어요. 신기했습니다. 이름 지었어? 하은이요. 강하은.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이 이마 위로. 하은아. 할머니다. 그 한마디에 저도 옆에 있던 간호사도 복도에 서 있던 말순 이모님도 울었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매일 그래요. 몸이 먼저 알거든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서 옆방을 살짝 열어봤어요. 하은이가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세상 모르게. 3살. 눈이 저를 닮았다고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방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10년 된 형광등이에요. 바꿔야 하는데 어쩐지 이 깜빡임이 정이 들었어요. 냉장실에서 사고를 꺼내고 큰 솥에 물을 받고 가스불을 올렸습니다. 7년 전이랑 똑같은 동작이었어요. 근데 달랐습니다. 그때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며느리였어요. 지금은 이 국밥집의 대표예요. 순잔의 국밥. 간판은 안 바꿨어요.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간판은 그대로 둬. 그게 이 집 이름이야.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름 안에 어머님의 40년이 들어있으니까. 뽀얀 김이 올라왔어요. 국자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새벽 육수의 주인은 이제 저였습니다. 6시 반에 뒷문이 열렸어요. 벌써 끓이고 있었어? 어머님이었습니다. 71세. 머리가 3년 전보다 더 하얘지셨지만 눈빛은 여전하셨어요. 네, 어머님. 오늘 사골 상태가 좋아서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 수고했다. 어머님이 앞치마를 두르시면서 물을 꺼내셨어요. 무 써는 건 아직도 어머님이 하세요.
양보를 안 하시거든요. 할머니, 2층에서 하은이가 뛰어내려왔어요. 잠옷바람에 인형을 질질 끌면서 어머님이 칼을 내려놓으시고 두 팔을 벌리셨어요. 우리 하은이 일어났어? 하은이가 어머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님이 하은이를 안아 올리시면서 볼에 뽀뽀를 하셨어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죽 끓여줄게. 어머님이 하은이를 의자에 앉히시면서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저 식성 누구 닮은 거야? 아침부터 배고프대. 어머님 닮은 거 아니에요? 어휴, 이것이? 웃었어요. 둘이서 웃었습니다. 주방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9시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말순 이모님이 맨 먼저 오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국물 색깔 좋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하은이는 위에서 어머님이랑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지난달에 지역 맛집 방송에 출연했어요. PD님이 40년 전통 국밥집이라면서 촬영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어머님이 저보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가면 뭐해? 이제 대표가 너잖아. 방송이 나간 뒤로 손님이 2배로 늘었어요. 주말에는 줄까지 서요. 프랜차이즈 제안도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국밥은 한솥에서 끓여야 맛이야. 여기서만 해.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영배 아저씨가 식자재를 가져오셨어요. 서연 사장님, 무 좋은 걸로 골랐어. 아저씨,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어색해요. 어색하긴. 어울리는데 뭘. 영배 아저씨가 박스를 내리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참, 준혁이 소식 들었어?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어요. 공사장에서 일한다더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빚 갚고 술도 끊었대. 순자 씨한테는 말 안 할게. 그냥 서연이한테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감정이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예전 같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그리움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냥 멀리서 듣는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저녁에 하은이를 재우고 어머님과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끄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뜬금없이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내일 아버지 묘소에 좀 가자. 시아버지 묘소요? 응. 하은이 데리고. 네, 그러죠. 어머님이 찻잔을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감한테 자랑 좀 하게. 손녀가 이렇게 예쁘다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님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였습니다. 은반지가 아니었어요. 가늘고 소박하지만 단단한 금반지.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 우리 딸. 눈물이 흘렀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예전 반지는 서랍에 뒀지? 그건 버려. 이제 이 반지가 진짜야. 어머님이 반지를 꺼내서 제 왼손 약지에 끼워주셨어요. 주름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딸한테 주는 거야. 며느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어머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어머님이 제 머리를 쓸어내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됐다. 울지 마. 차 식는다. 퉁명스러운 말이었는데 어머님도 코를 훌쩍이고 계셨어요. 다음 날 시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였어요. 어머님이 묘 앞에 앉으시면서 보자기를 펼치셨습니다. 도시락이었어요. 국밥집 갈비찜. 하은이가 풀밭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누구 집이야? 할아버지 집이야.
할아버지, 하은이 할아버지. 그래, 하은이 친할아버지. 하은이가 묘비를 올려다 봤어요. 작은 손으로 묘비를 쓸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나 하은이야. 어머님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영감 봐요. 우리 손녀예요. 예쁘죠? 저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며느리 서연이에요. 늦었지만 인사드려요. 하은이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 손녀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영감, 내가 잘한 거 맞지? 묘비 앞에서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웃고 계셨어요. 하은이가 우리 사이로 뛰어와서 양쪽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할머니, 배고파. 또 배고프다고? 셋이서 웃었어요. 묘 앞에 앉아서 도시락을 펼치고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갈비찜이 맛있었어요. 어머님 솜씨였거든요.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를 만났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인데 세상에서 저를 가장 믿어주고 지켜주고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이 시어머니였다고. 그리고 그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다고. 사람은 진심이 다해요. 진심인 사람은 새벽 4시에 뼈를 끓여요. 어머님이 그랬고 이제는 제가 그래요.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뽀얀 김이 솥에서 올라왔어요. 이 국밥집은 앞으로도 문을 닫지 않을 겁니다.